52살,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그 짧은 네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바뀌어 있던 제 인생을 깨닫게 해줬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인 척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기로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라고요. 그리고 비상계단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누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우리 집을 향해 걸어오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리고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아내는 원래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늘 폰을 꼭 쥐고 다녔지요. 저는 그게 그냥 습관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30분이 훌쩍 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말이지요. 샤워 후엔 꼭 화장대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전화가 오면 언제나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엄마한테서 온 전화야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닫고 나가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왜 저렇게 숨죽여 말하나 싶었지요. 제가 옆에 앉으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뭐 봐?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눈은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 폰에서 계속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도 넘게요. 누가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와? 물었더니 친구들 단톡방이야. 시끄럽지? 하면서 알림을 꺼버리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는 알림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진동으로 바꿔놨거나 아니면 특정 대화방만 소리를 꺼둔 게 분명했지요. 밤에 잘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폰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베개 밑에 넣어두더군요. 한밤중에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보면 아내가 이불 속에서 폰 불빛을 켜놓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고 자는 척했지요. 요즘 잠이 안 와? 물으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갔지만 그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자고 하면 오늘은 좀 피곤해. 당신 혼자 다녀와 하고 거절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장 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나간 사이 집에서 통화라도 하려는 건지 제가 돌아오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어요. 그저 느낌이었지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변화를 남편이라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아내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직접 묻지 못했어요. 물어봤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의심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괜한 오해였으면 어쩌나 괜히 부부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이 곧 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물었더니 된장찌개 끓였어. 조금만 기다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아내가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냥 올려둔 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몇 초 후 조용한 식탁에 진동 소리가 울렸지요.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진동에 저는 무의식 중에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문자 미리 보기가 보였지요. 보고 싶어. 딱 4글자였어요.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건 평범한 지인이 보낼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설마 하는 생각과 역시 하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TV를 보는 척했어요. 아내가 나와서 폰을 집어들었지요. 화면을 확인하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휙 돌아서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안에서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답장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나온 아내는 배 아파서 그래. 먼저 먹어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호흡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깊이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지요. 새벽 2시쯤 아내가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더니 이불 속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자는 척했지요. 아내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다시 폰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대체 누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어젯밤에 배 많이 아팠어? 물었더니 응,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하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폰을 볼 때마다, 어디 나간다고 할 때마다, 샤워한다고 할 때마다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제가 그걸 알 방법은 없었거든요.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누가 보고 싶다고 문자 보냈던데? 이렇게 말했다간 제가 감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살아갈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은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폰을 열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진실이 뭐든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폰을 열 때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손가락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아내는 늘 몸을 돌리거나 폰을 가슴 쪽으로 기울여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며칠을 지켜본 끝에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폰을 열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 그 속도, 누르는 횟수까지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볼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내가 폰을 꺼내들면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눈끝으로 아내의 손을 주시했어요.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시선만 살짝 옆으로 보내는 거지요. 숫자 6개였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화면을 6번 터치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었지요. 각도 때문에 어느 위치를 누르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세면대 앞에 폰을 놓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림이 울렸고 아내가 폰을 집어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제가 서 있는 각도에서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103. 그 다음 2개가 더 있었는데 그건 손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알아낸 거예요. 나머지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었지요. 11월 3일? 그날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은 5월이고 아들 생일은 8월이에요. 제 생일도 아내 생일도 아니었지요. 그럼 대체 무슨 날일까요? 그날 저녁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화장대 위에 놓인 폰이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고 1103을 입력했지요. 그 다음 숫자를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11만 300, 11만 311, 11만 399 모두 틀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면 안 되는데 물소리는 계속 들려왔지요. 11만 373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1월 3일 1973년생. 아내와 나는 73년생, 앞에 날짜는 전혀 관계없는 생년월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카카오톡을 열어야 할까? 문자를 봐야 할까? 샤워 소리가 멈출까봐 조바심이 났어요.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대화방, 이름은 자기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 3시였지요. 회의 끝나면 전화할게. 보고 싶어. 손가락으로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 출장 가면 우리 만나자. 스크롤을 올려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통화 기록까지 수없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그 남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만 부르더군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인간이 남의 아내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황급히 폰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악몽이길 바랐지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졸고 있었어요. 폰은 무릎 위에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고 11만 373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과 통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지요. 제 폰으로 모두 전송하고 삭제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를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정체를 확인하는 거지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여보, 저녁 먹었어? 물었더니 응, 먼저 먹었어.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하더군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옆자리였어요. 평소처럼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9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하품을 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먼저 잘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30분쯤 지나서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이 잠든 것 같았지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11만 373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지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카톡을 켰습니다. 자기라는 이름의 대화방.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6시에 온 것이었어요. 오늘 밤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 듣고 싶어.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힘들어. 내일 할게 라고 답했더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내 말투를 흉내내서 천천히 입력했지요. 자기야, 남편이 갑자기 출장 갔어. 우리 집으로 와. 보고 싶어. 빨리 와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전송했지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지금?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응, 빨리 와. 30분 안에 올 수 있지?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할게. 조금만 기다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 그 남자가 30분 후면 우리 집 앞에 온다는 거예요. 서둘러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안방 문을 열어 아내를 확인했지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지요. 우리 집 현관문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가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 고요했지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천천히 숨을 쉬었지요. 10분, 2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핸드폰 시계만 계속 쳐다봤지요. 발밑이 저려왔어요. 계속 서 있으니 다리가 불편했지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세를 바꾸다가 소리라도 나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상문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남자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드디어 그 인간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초인종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몇 초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요. 띵동 띵동. 이번엔 2번 연달아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놀람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지요.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야.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지요.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깊은 잠에서 깬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놀람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지요. 어떡해? 여긴 왜 왔어? 무슨 일이야?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아까 문자 보냈잖아. 남편 출장 갔다고 지금 오라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복도 불빛이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52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고학교도 함께였지요. 군대 다녀와서도 자주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 모임을 함께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우리 셋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그 친구. 어린 시절 같은 교실에서 웃고 떠들던 사이였지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러 온 거예요. 민수야. 아내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이민수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무슨 소리야? 나 문자 안 보냈는데. 남편 집에 있어. 자고 있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분명히 문자 왔어. 남편 출장 갔다고. 민수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제 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지요. 그리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아내는 부인했고 민수는 당황했지요. 그 모습을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우정, 30년 결혼.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감정은 나중 문제였지요. 내가 언제 그런 문자를 보냈어? 미쳤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주변 집에서 들을까봐 신경 쓰이는 듯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아니야, 분명히 왔어. 여기 봐. 민수가 폰 화면을 아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을 녹화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게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누가 내 폰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보냈다는 거야? 당신 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도 불안해졌지요. 두 사람 모두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설마 남편이. 아내가 고개를 돌려 집안을 살폈습니다. 안방 쪽을 바라보더니 급히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잠깐, 그럼 나 어떡해? 남편이 보낸 거면? 민수가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나, 지금 그게 중요해? 들켰으면 우리 다 끝난 거야.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들켰지요.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먼저 확인해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지요.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현관문 밖에서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1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없어. 집에 없어. 뭐? 없다고? 응. 안방도 화장실도 거실도 어디에도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요. 그럼 진짜 우리가 걸린 거야? 민수도 당황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저는 재빨리 문 뒤로 몸을 숨겼지요. 어떻게? 아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이었지요. 진정해. 일단 들어가. 민수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떨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너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연락해. 상황 보고 연락해. 민수가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움직였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걱정되는 모습이었지요.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수가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더니 폰을 꺼냈지요.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폰이 진동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받아줘. 아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폰을 움켜쥔 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녹화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지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울고 기뻐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최근 몇 달은 거짓이었어요. 제 친구와 몰래 만나면서 저를 속였던 거지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겨우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비상계단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지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찬 공기를 마셨어요. 11월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폰을 꺼내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도 대화 내용도 모두 잘 녹음됐지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오늘 밤 현장 영상까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집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폰에는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쌓여 있었지요. 문자도 왔습니다. 여보, 제발 연락해줘.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라니. 이게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 발짝 다가오려다 멈췄어요. 제 표정을 보고 무서웠던 것 같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지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쳐다만 봤지요. 오늘 그게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정말이야. 누가 내 폰으로. 민수 말이지?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직접 봤으니까. 뭘 봤는데? 오늘 밤 우리 집 앞에서 민수랑 내가 나눈 대화. 다 봤어. 녹화도 했고.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거예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여보,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민수가 우리 집 앞까지 왔잖아. 내가 부른 거잖아. 아니, 정확히는 내가 너인 척해서 불렀지만 폰을 꺼내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민수가 주고받은 내용들이었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남편 출장 가면 만나자. 그 모든 문자들이 선명했지요. 이것도 봤어. 너희 둘이 몇 달 동안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밤 현장 영상까지. 증거는 충분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나를 속이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허무해서였지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 그 새끼는 언제부터였어? 여보, 대답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어요. 올해, 봄부터. 봄? 올해 3월부터라는 소리야? 응. 거의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민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여보, 잘못은 없어. 그럼 왜 그랬어? 하필 민수야? 우리 셋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잖아. 그 새끼는 내 친구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저와 민수 그리고 아내인 미영이. 우리 셋은 항상 붙어 다녔지요. 민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도 자주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끼리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민수 부인하고도 친했지요. 민수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압니다. 술 마시면서 울던 모습도 봤어요. 그 친구를 제가 위로하고 힘이 돼주려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제 아내를 빼앗아 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하려고 만났어. 민수가 이혼하고 힘들어해서. 닥쳐. 변명하지 마. 정말이야. 처음엔 친구로 만난 거였어.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뭐? 사랑에 빠졌다고? 50이 넘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화가 났지만 아내를 때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다시 시작? 뭘? 우리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아들도 있고. 제발. 아내가 기어와서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큰 거야.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다 무너뜨렸잖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지요. 어디 가려고? 아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여보 제발. 가지 마.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혼 소송이랑 민수한테 상간 소송 같이 진행할 거고. 상간 소송? 그건. 왜? 그건 안 된다고? 내가 바람 피운 건 괜찮고 법적으로 책임 묻는 건 안 된다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오며 매달렸어요. 여보, 아들은 어떻게? 아들 생각은 안 해? 아들은 이미 22살이야. 성인이라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엄마가 뭘 했는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지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세상은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지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해가 떴지요. 아침 7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빠, 이 시간에 왜?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했지만 말해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오늘 시간 되니?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하자. 점심때 학교 앞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 같았지요. 9시에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였지요. 점심시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밥 먼저 먹자.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아빠 친구랑 그랬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할 것 같다. 네? 갑자기 무슨?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누구요? 이민수 아저씨. 아빠 친구. 민수 아저씨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던 그분? 응.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만 빙빙 저었어요. 확실해요? 혹시 오해는 아니고요? 확실해. 증거도 다 있어. 문자 기록, 통화 내역, 현장 녹화까지.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빠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되죠.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아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맙다. 아들과 헤어지고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지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기록, 통화 내역, 현장 녹화 영상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상간 소송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상대방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둘 다요.
부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거였지요. 일주일 후 아내와 민수에게 소장이 발송됐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지요.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오길래 한 번 받았지요. 승환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 부르지 마. 너는 내 친구도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야. 내가 얼마나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너 이혼할 때 누가 위로했어? 술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나도. 어쩌다 보니 한두 번도 아니고 8개월 동안 계속 만났잖아. 그게 어쩌다야?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보자. 위자료나 똑바로 내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지요.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쳤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양쪽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지요. 이혼 청구 및 상간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문자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그 문장들이 법정에 공개되는 순간 아내는 고개를 숙였지요.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내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권태기에서 권태기요?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현장 녹화 영상이 재생됐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내와 나누는 대화. 모든 게 선명했지요. 다음 재판일은 한 달 후입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아내가 다가왔어요. 여보, 얘기 좀.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해. 지나쳐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민수 아저씨랑 크게 싸웠대요. 뭐? 재판 때문에 서로 책임 떠넘기고 싸웠대요. 민수 아저씨가 엄마 탓한대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민수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위자료 절반 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민수 아저씨가 자기는 책임 없다고 엄마가 먼저 유혹했다고 우겼대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요. 위기가 오면 서로를 탓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엄마가 화나서 전화 끊고 문자도 차단했대요. 완전히 연락 끊었대요.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민수도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처음 마주쳤지요. 민수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피고 이민수 씨, 원고 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관계 기간은 올해 3월부터 약 8개월입니다.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원고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는? 민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섰지요. 피고는 5년 전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민수 측에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승환아, 정말 미안해. 가까이 오지 마. 나도 힘들었어.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친구 아내 건드린 거야? 그게 변명이 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도 미영이를 제대로 챙겼어야지. 미영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데.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뭐? 내 탓이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떼어냈어요. 진정하세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 재산은 7대 3으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아내 귀책 사유가 명확했으니까요. 민수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이 판결났습니다. 변호사가 잘 싸워준 덕분이었어요. 항소하지 않으시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였지요.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 마트에서 일 시작했대요. 마트? 네. 집 근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으로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2살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었을 겁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땠어? 힘들어 보였어? 많이요.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견뎌야지.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내를 봤어요.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 물건을 찍고 있었지요. 얼굴은 많이 여인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어요. 어서 오세. 말이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여보, 계산해 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찍었어요.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건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재호였어요. 야, 나 재호야. 민수 그 새끼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회사에서 완전히 난리 났대. 친구 아내 건드렸다고 상간 소송 당했다고 소문 쫙 퍼졌어.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렸대? 민수 회사 동료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서부터 불 붙듯이 퍼진 거지. 민수는 우리 동네 근처 회사에 다녔습니다. 같은 생활권이었지요.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완전 왕따래. 아무도 밥도 안 먹어주고 회의 때도 다들 피한대.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그래. 우리 동창 모임에서도 걔 얘기 나왔어. 만장일치로 추방이야. 친구 아내 건드린 놈 누가 봐주겠어? 재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그래, 잘했어. 그런 새끼들은 대가를 치러야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재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야, 민수 그 새끼 회사 관뒀대. 퇴사했어? 응.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나왔다더라.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민수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과장까지 올라갔었지요. 하지만 이 일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지금 뭐 한대? 물류 알바 시작했대. 야간 근무로. 알았어. 완전 망했더라. 자업자득이지 뭐. 친구 뒤통수 치고 잘 살 줄 알았나? 재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52살의 물류센터 알바. 민수의 몰락이었지요.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4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요.
아들이 짐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집을 꾸몄어요. 아빠, 새 출발이네요. 그러게. 52살의 새 출발이라니.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혼자만의 공간이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간단히 요리를 하고 TV를 보다 잠들었지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들은 가끔 찾아와 밥을 해주었습니다. 효자였어요. 아빠, 요즘 어때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엄마는 가끔 연락하세요? 아니, 완전히 끊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마트에서 일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거야. 견뎌야지.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식을 사러 갔었지요.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였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요. 민수도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승환아, 계산해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찍었어요. 미안해. 정말. 됐어요. 계산만 해주세요.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취미도 생겼지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시켜줬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언젠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겠지요. 아빠,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래. 요즘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아내는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겠지요.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배신의 대가를요? 배신 위에 유지되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지요. 끝내는 용기를요. 52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1년 반.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프지만 당당하고 외롭지만 떳떳해요. 분류는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내와 민수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들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친구도, 직장도, 명예도. 반면 저는 비록 아프지만 새로운 삶을 얻었지요. 이게 제가 선택한 제2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여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았소. 우리는 늘 믿고 또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도 분노보다 먼저 선택한 건 진실이었고 복수보다 앞선 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인생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 속에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당신의 삶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여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계신 곳에
조용한 위로와 평온한 날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